명절 저녁 상다리 부러지는 밥상 위 웃음 속에 독이 섞여 있었다. 요즘 이런 송편 누가 만들어요? 모양도 못생겼잖아요. 며느리의 입꼬리가 비틀리고 친척들은 키득댄다. 말순의 손이 떨리자 정희가 송편을 집어든다. 이런 건 어머니가 드세요. 송편 2개가 그녀의 입속으로 거칠게 밀려든다. 방 안의 웃음이 먹고 그 자리엔 숨막히는 정적만 남는다. 말순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진다. 그래, 그게 내 인성의 끝이구나. 그녀의 시선이 송편 대신 며느리의 손끝을 바라본다. 그 순간 내면의 복수가 조용히 시작된다.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무료이니 지금 눌러주세요. 경북의 오래된 한옥마을, 가을 햇살이 기와지붕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추석을 며칠 앞둔 아침이었죠. 대청마루 한쪽에서는 70살 김말순이 새벽부터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묻은 쌀가루, 그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까지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말순의 손놀림은 능숙했어요. 반죽을 조금씩 떼어내고 손바닥으로 둥글게 만들고 소를 넣은 뒤 반달 모양으로 빚어냅니다. 하나, 둘, 셋 어느새 대나무 채반 위에는 하얀 송편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하지만 말순의 얼굴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어요. 매년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느끼는 그 묘한 불안함이었습니다. 후,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말순은 송편을 빚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라고들 하지만 말순에게는 점점 더 외로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더욱 그랬죠.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들었어요. 며느리 윤정이가 안채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42살의 정희는 서울에서 자란 사람답게 또박또박한 말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복 대신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 묶어 올렸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그녀의 걸음걸이는 한옥마당과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죠. 어머니, 벌써부터 그러고 계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순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응, 손님들 오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지. 정희는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순이 빚은 송편들을 하나씩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정희는 송편 하나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손님들 오시기 전에 송편 좀 예쁘게 빚으셔야죠. 모양이 너무 구식이에요. 요즘엔 다들 예쁘게 만드는데 이렇게 투박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요. 말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시 반죽을 집어들고 송편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조금 더 목소리를 높였어요. 듣고 계세요? 제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명절에 친척들 다 오시는데 이렇게 대충 만들면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말이에요. 말순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손끝으로는 송편을 빚고 입술은 꾹 다물고 있었죠. 정희는 답답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정말. 말씀 좀 하세요. 제가 잘못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제야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다. 신경 쓸게.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도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이힐 소리를 내며 부엌 쪽으로 사라졌죠. 말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대청마루 위에는 그녀가 빚은 송편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하나같이 동글동글하고 정성스러웠지만 정희의 눈에는 투박하고 구식으로 보였던 거죠. 말수는 그 송편들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추석이 올 때마다 난 왜 이렇게 작아질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남편은 항상 말순의 편이었고 며느리가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막아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없었죠. 말순은 혼자였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마당에는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감나무 아래에는 빨간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말순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말순은 다시 송편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반죽을 떼어내고 동그랗게 만들고 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어냅니다. 같은 동작의 반복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부엌에서는 정희가 다른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칼질하는 소리, 냄비 뚜껑 여는 소리, 물 끓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말수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계속 송편을 빚었습니다. 올해도 또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말수는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송편을 모두 빚고 나서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허리가 뻐근했지만 참았습니다. 명절 준비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말수는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오래된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쓰던 책상, 장롱,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벽에 걸린 결혼사진은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발해 있었지만 말순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죠. 말순은 장롱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천천히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갈색 봉투였는데 겉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말순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말순은 그 봉투를 만져보았습니다. 하지만 꺼내지는 않았어요. 그저 손끝으로 쓰다듬을 뿐이었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말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통장과 유언장 사본,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까지. 아직은 때가 아니야. 말수는 서랍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명절 준비는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에 끝을 내야 한다는 그런 조용한 다짐 말이에요. 명절의 평화 뒤에 감춰진 긴장감, 그것이 이번 추석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추석 당일 한옥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대문이 열릴 때마다 인사소리가 울려 퍼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수는 부엌과 대청마루를 오가며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피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말순 언니, 오랜만이에요. 친척들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수는 일일이 대답하며 손을 잡아주었어요. 하지만 정작 그녀가 준비한 음식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먼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그저 받아들일 뿐이었죠. 오후가 되자 본격적인 차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듯 음식이 차려졌어요. 말순이 새벽부터 준비한 나물, 전, 탕, 그리고 송편까지 모든 것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방 안은 숙연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차례가 끝나자마자 분위기는 금방 밝아졌습니다. 자, 이제 먹읍시다. 아들 도연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 둘러앉았어요. 상 위에는 음식들이 가득했고 모두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말수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 정희는 그 옆에 앉았지만 시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와, 이 나물 정말 맛있네요. 전도 바삭하고 좋아요. 친척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말수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도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희가 송편 접시를 집어들었어요. 어머, 이 송편 좀 보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희에게로 쏠렸어요. 정희는 송편 하나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모양이 참 독특하네요. 요즘 이런 송편 보기 힘든데.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달랐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킥킥 웃기 시작했어요.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요즘엔 다들 예쁘게 만드는데 이렇게 투박한 건 정말 오랜만에 봐요. 옛날 방식 그대로시네요. 그러게요, 모양이 좀. 누군가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웃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지만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송편을 접시에 도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들고 말순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고 있었죠.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드셔야 할 것 같아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정희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양도 못생기고 질긴데 이런 건 어머니나 드세요. 손님들한테는 제가 사온 떡을 대접할게요. 그 말과 함께 정희는 송편을 말순의 입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말순은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정희의 손은 더 빨랐어요. 송편이 말순의 입술에 닿았고 정희는 그것을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자, 드세요. 어머니가 만드신 건데 어머니가 드셔야죠. 말순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송편이 입 안으로 들어왔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씹기 시작했어요. 방 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도연은 눈을 피했고 다른 친척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송편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을 넘어가는 그 느낌이 마치 바위를 삼키는 것 같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맛있죠? 정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만족스럽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분위기는 금방 다시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웃음소리가 되돌아왔어요. 하지만 말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옆에 앉은 조카딸이 작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는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분노일까요? 서러움일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말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 그렇게까지 나를 무시하겠구나.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희를 바라보았어요. 며느리는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말이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했고 차를 준비해야 했어요.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통에는 그릇들이 쌓여 있었어요. 말수는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았어요. 하나, 둘, 셋 기계적인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 말수는 그릇을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그 봉투를 꺼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남편이 남긴 것, 그것을 확인해야 할 시간이 된 거죠. 부엌 밖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귀에는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옥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어요. 친척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고 마당에는 가을밤의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설거지를 모두 마치고 부엌을 정리했어요. 행주로 싱크대를 닦고 남은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고 불을 끄고 나서야 안채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말순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느껴졌어요. 오늘 밤 드디어 그것을 꺼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것들을 말이죠.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둠이 말순을 감싸 안았습니다. 말순은 불을 켜지 않았어요. 달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은은한 달빛이 방 안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죠. 말순은 장롱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서랍을 천천히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낮에 보았던 그 갈색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결심을 굳히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말수는 그것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쳐들었어요. 겉면에 적힌 남편의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말순에게라는 세 글자가 달빛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났죠. 여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말순에게는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모습, 그가 남긴 마지막 말들, 그리고 이 봉투를 건네주던 그 순간까지 말순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몇 가지 물건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통장이었습니다. 말수는 통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금주는 김말순, 그리고 잔액은 80억 원이었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분명했습니다. 80억 원. 말수는 이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실감이 났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조금씩 키워나갔고 부동산에도 투자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묵묵히 일했고 말순에게만 모든 것을 알려주었죠. 이걸 내가 몰랐지, 정이야. 말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며느리 정희는 이 집이 낡았다고, 시골이라고, 별것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집도, 이 땅도, 그리고 이 통장도 모두 말순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말순은 봉투 안에서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 사본이었어요. 남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유언장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김말순에게 우선 상속되며 말순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아들 도연과 손자 지훈에게 절반씩 나누어진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특별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윤정이는 상속에서 제외한다. 말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읽었습니다. 남편은 정의의 본성을 일찍부터 알아챘던 거예요. 그녀가 돈을 밝히고 체면을 중시하고 무엇보다 말순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당신은 다 알고 계셨구나. 말순은 유 원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이 그리웠어요. 그가 살아 있었다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정의가 감히 말순에게 송편을 억지로 먹이는 일 따위는 없었을 거예요. 세 번째는 편지였습니다. 남편이 손수 쓴 편지였어요. 말순은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죠. 말순,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떠난 지 꽤 시간이 흘렀겠지. 미안하오. 당신을 혼자 두고 먼저 가서. 하지만 당신은 강한 사람이요. 나보다 훨씬 더 강하지. 그러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지금 당신은 분명 무언가 결심을 한 것이겠지.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읽는 손이 떨렸어요. 통장과 유언장을 보았을 거요. 놀랐겠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 것이요. 당신이 평생 나와 함께 일구어낸 것들이니까. 정의에 대해서는 내가 일찍부터 느낀 바가 있었소. 그 아이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더군.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렸소.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말순, 당신은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요. 하지만 너무 참기만 하지는 마시오. 당신에게도 존엄이 있고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소. 이 재산을 어떻게 쓸지는 당신이 결정하시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굽힐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순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여보, 고맙소. 말순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통장과 유언장도 함께 봉투에 넣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서랍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베갯잎 속에 넣어두었죠. 이제 더는 참지 않겠어. 말순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정의가 했던 일, 그것은 마지막 모욕이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말순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고요한 밤이었지만 말순의 마음속에는 거센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말순의 눈빛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그 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추석 다음 날 아침, 한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친척들은 전날의 피로 때문인지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순은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편지를 읽은 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감나무 위로 비추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말순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오늘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이었어요. 그녀는 잠옷 차림으로 안채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아직 잠이 덜 깬 표정이었죠. 응, 일찍 깼다. 말순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하품을 하며 마루에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어제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손님들 많이 오셨잖아요. 괜찮다. 말순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정희는 말순의 표정을 살폈어요.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 서울로 올라가야 해요. 도연이가 내일 출근해야 하거든요. 그래, 알았다.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온갖 계획들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고 모두가 둘러앉았어요. 말순이 준비한 미역국과 반찬들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람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갑자기 입을 열었거든요. 어머니,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정희에게로 쏠렸습니다.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순을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사시는 게 힘드실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냐?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남편을 보며 눈짓을 했어요. 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편히 쉬실 수 있는 곳을 알아봤어요. 요양원인데 시설도 좋고 깔끔하더라고요. 간호사분들도 친절하시고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수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요양원? 네, 어머니. 거기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저희도 자주 찾아뵐 수 있고요. 정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숨어 있었어요. 말수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요양원에 가야 할 이유가 뭐냐?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챙기셔야죠. 여기서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나는 건강하다. 하지만 어머니, 나는 가지 않겠다.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저희가 어머니를 생각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내 생각은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잖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조금씩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연은 난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다른 친척들은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말순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말순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안채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 나왔을 때 손에는 흰 접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희야. 말순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어요. 말순은 접시를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위에는 송편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어제 내가 나한테 먹였던 송편 기억하느냐?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그때는 참았다. 내가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말수는 송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정희 앞에 놓았어요. 이 송편을 먹어라. 어머니 무슨 먹으라고 했다.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송편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왜 안 먹느냐? 어제는 나한테 억지로 먹였으면서. 어머니, 그건 먹어. 말순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송편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 순간 정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송편 안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느껴졌거든요. 정희는 황급히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이 집은 김말순 명의이며 상속인은 아들 도연과 손자 지훈에게 절반씩 나눈다. 단 윤정이는 제외한다. 정희의 손에서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방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도연은 쪽지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해졌죠. 어머니, 이게 무슨... 사실이다.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도 이 땅도 모든 것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정리해 두셨지.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어요. 말순은 그런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송편 예쁘진 않아도 속은 진실로 채워졌단다. 정희는 쪽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어보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상속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이건 말도 안 돼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정말로 이 집이 어머니 명의라고요? 그렇다. 말순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정희는 도연을 돌아보았어요. 여보, 이거 사실이에요? 당신도 몰랐어요? 도연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도연도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어머니 명의로 넘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모든 것을 어머니께 드린다고. 그럼 당신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친척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가족 간의 문제였으니까요. 여보, 진정해. 어머니 재산이니까 어머니께서 관리하시는 게 당연하잖아. 당연하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데 어머니는 그 많은 돈을 혼자 가지고 계셨다고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정희를 바라보았어요. 너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제가 무슨 말을 하냐고요? 당연한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서울에서 빌라 월세 살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데 어머니는 80억이나 되는 돈을 혼자 가지고 계셨잖아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80억이라는 금액을 입 밖에 냈던 겁니다. 말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 금액을 알고 있느냐? 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말순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내 방을 뒤졌구나. 그게 아니에요. 저는 언제였느냐?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정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내 서랍을 열고 우연히 통장을 보고 우연히 금액까지 확인했다는 말이냐? 도연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정희야, 내가 묻겠다. 너는 언제부터 그 돈을 노렸느냐? 노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머니께서 좀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뿐이에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느냐?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너는 내가 요양원에 가면 이 집을 팔고 내 돈을 관리하겠다고 생각했겠지. 아니, 관리가 아니라 차지하려고 했겠지.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내가 틀린 말을 했느냐? 정희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정희야,
나는 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지켜봤다. 너는 한 번도 나를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어.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나를 무시했지. 늙은이, 시골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럼 어제 송편을 내 입에 억지로 넣은 건 뭐였느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도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참았다.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하지만 너는 선을 넘었어. 어제 그 일로 나는 깨달았지.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고.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채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서류 몇 장을 들고 나왔어요. 유언장 사본과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이게 내 남편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다. 여기 보면 명확하게 적혀 있어. 너는 상속에서 제외된다고. 정희는 서류를 빼앗듯이 집어들었습니다. 눈으로 빠르게 훑어보았어요. 거기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의 제외. 이건 불공평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느냐? 말순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평생 이 집을 지켰어. 남편을 도와 가정을 꾸렸고 자식을 키웠지. 너희 남편도 내가 키운 거야. 그런데 너는 나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말한 적 있느냐?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어. 명절 때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비웃고 내 송편을 못생겼다고 놀렸지. 그리고 급기야 어제는 내 입에 억지로 송편을 넣었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너는 내게 어머니가 아니라 돈을 보았어. 이 집을, 이 땅을, 이 통장을 본 거지.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너를 상속에서 제외한 거야. 정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순을 올려다보았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너는 선을 넘었어. 말순은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동시에 단단해 보였어요.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안채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도연과 정희만 남았죠. 여보 어떡해요? 우리 어떡하면 좋아요? 정희는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그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왜 그랬어? 어머니 방을 뒤지다니. 그게 저도 그냥 궁금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사시는데 혹시 어려우신 건 아닐까 싶어서요. 거짓말하지 마. 당신 눈빛 보면 다 알아.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더욱 울먹였어요. 여보, 그럼 우린 어떡해요? 이대로 손 놓고 있을 거예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사실 도연도 마음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재산이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알고 있었고 어머니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일을 버려버린 거예요. 일단 서울로 돌아가자. 지금은 어머니께서 화가 나신 상태니까. 서울로 돌아가면 뭐가 달라져요? 우리한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연은 아내를 쳐다보았어요. 당신 지금 정신 좀 차려.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야. 돈 때문에 어머니를 대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형편도 생각해봐요. 지훈이 학원비며 생활비며 다 빠듯하잖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야.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안채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말순이 서 있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희가 잘못했어요. 도연아. 말순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 생각이요? 그래. 너는 내 아내 편이냐 아니면 내 어머니 편이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말순은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나는 내가 택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너도 알아야 해. 내 아내가 나한테 한 일들을 말이다. 알아요, 어머니. 정희가 실수했어요. 하지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실 수 없을까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아, 나는 이미 많은 기회를 줬어. 명절 때마다 참았고 무시당해도 참았어. 하지만 어제 일은 달랐다. 그건 나한테 모욕이었어.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어제 정희가 한 행동은 분명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희를 잘 타일러 볼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말순은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오늘은 돌아가거라.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로 돌아왔어요. 정희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짐 싸. 서울로 돌아가자. 여보, 말 안 들려? 짐 싸라고.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마지못해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1시간 후 도연과 정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말순은 대문까지 나와 배웅했어요. 손자 지훈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래, 지훈아. 잘 가거라. 말순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훈은 아직 어렸기에 어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말순은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떠났고 이제 말순만 남았어요. 고요함이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순은 대청마루에 앉았어요.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너무 냉정하게 대한 건 아닐까, 정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지켜야 할 선이야. 더 이상 무시당하면 안 돼. 남편도 그렇게 말했잖아. 존엄을 지키라고.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다시 마루에 앉았습니다. 차를 홀짝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희는 변할 수 있을까?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특히 돈에 대한 욕심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혹시 모를 일이었습니다. 도연이 잘 타일러서 정희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마당에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말순은 여전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는 이미 식었지만 계속 들고 있었죠. 저 멀리 서울에서는 도연과 정희가 집에 도착했을 겁니다. 정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반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돈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말순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일이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말순은 저녁 식사를 간단히 했어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먹어야 했죠.
건강을 챙겨야 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의가 찾아올까요? 아니면 조용히 지나갈까요? 말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을 기다릴 뿐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혼자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마당에 낙엽을 쓸고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었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대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마루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누가 왔을까 싶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연의 차였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도연뿐이었거든요. 정희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도연이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왔구나. 말수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마루에 올라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을 바라볼 뿐이었죠. 정희는? 말순이 먼저 물었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집에 있어요. 요즘 계속 방에만 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요. 그래. 네. 지난 일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도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말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아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요? 지난 일 말이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으냐?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어머니. 어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잘못은 정의가 한 거죠. 하지만 너는 힘들겠구나.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도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요. 하지만 이번 일로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정의의 문제점을, 그리고 제 문제점도요. 내 문제점? 네. 저는 늘 정의 편만 들었어요. 어머니께서 서운해하셔도, 정의가 실수해도 저는 그냥 넘어갔죠. 그게 잘못이었어요. 말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어요. 도연아, 너는 좋은 아들이야. 하지만 좋은 남편이 되려다 보니 어머니를 소홀히 한 거지. 죄송해요, 어머니. 괜찮다. 나도 이해한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들을 흩날렸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온 건 다른 이유도 있어요.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정희가 오늘 아침에 집을 나갔어요. 뭐라고?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친정으로 간다고 했어요. 당분간 떨어져 있겠다고요. 저한테도 지훈이한테도 너무 미안하다면서요. 지훈이는? 학교 끝나고 학원 가 있어요. 아직 몰라요. 말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모르겠어요. 일단 정희한테 시간을 주려고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또 다른 차 소리가 들렸어요. 말순과 도연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혹시 김말순 여사님 댁이 맞습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김말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도에서 나온 변호사 강민준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말수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도연도 긴장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고 김태수 씨의 유언 집행과 관련해서 왔습니다. 여사님께 전달드릴 서류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말순에게 건넸어요. 말순은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재산 이전 완료 서류입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준비하신 모든 재산이 여사님 명의로 정식 이전되었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양이 상당했어요. 그리고 이건 유언장 정본입니다. 법원 검인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말수는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여사님, 혹시 며느님 되시는 분이 최근 법률 상담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아십니까? 말순과 도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실은 며칠 전에 윤정혜 씨라는 분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유언장 무효 소송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으러 오셨더군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네. 하지만 저희가 검토한 결과 고인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무효 사유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화를 내시면서 나가셨습니다.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정의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사님, 혹시 며느님과 법적 분쟁이 예상되신다면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한 장 더 꺼내 말순에게 건넸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말순과 도연만 남았어요. 도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의를 제대로 못 봤네요. 도연아. 말순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는 잘못이 없어. 다만 내 아내를 잘못 선택한 거지. 어머니, 이제 너도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 사람과 계속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말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말순과 도연은 여전히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진짜 대결이 시작된다는 것. 일주일 후 말수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변호사 강민준과 약속이 있었거든요. 도연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법무법인이 있는 도시로 향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강민준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사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세 사람은 회의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여사님, 며느님께서 어제 정식으로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강민준의 말에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인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되었고 증인도 있으며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무효 사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 소송은 기각될 겁니다.
하지만 절차는 진행해야 하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내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리고 여사님, 강민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님 측 변호사가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겠다고 하더군요. 얼마를 요구합니까? 10억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10억이요? 말도 안 돼요. 정의가 미쳤나 봐요. 앉아라, 도연아.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도연은 다시 앉았어요. 말순은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절하십시오.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기 전 도연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의를 만나볼게요. 설득해 보겠습니다. 도연아, 너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말순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내냐, 내 어머니냐.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어. 어머니, 나는 억지로 너를 잡지 않을 거다. 하지만 정의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천천히 생각해라.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는 마라. 그날 저녁 도연은 정의를 만났습니다. 정의는 친정집에서 나와 근처 카페로 왔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다니 이게 말이 돼?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차갑게 웃었어요. 당신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빌라 월세 내느라, 지훈이 학원비 내느라 얼마나 빠듯한지. 그래도 이건 아니야. 그럼 뭐가 맞는 건데요? 시어머니는 80억이나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주시잖아요. 그건 어머니 돈이야. 어머니께서 어떻게 쓰시든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정의는 테이블을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어요. 여보, 당신은 항상 그래요. 어머니 편만 들고 나는 생각도 안 하고. 당신이 지금 하는 짓이 옳은 거야? 10억을 달라고? 그게 말이 돼? 정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가 좀 편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왜 그게 잘못이에요? 편하게 사는 것과 남의 돈을 빼앗는 건 다른 문제야. 남의 돈이요? 당신 아버지가 벌어놓은 돈이잖아요. 당신도 상속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드린 거야.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싸움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정의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도 어머니 편이네요. 알았어요. 이제 각자 갈 길 가요.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혼해요. 정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얼어붙었어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네. 정신 똑바로 차렸어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정의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도연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도연은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도연의 표정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습니다. 어머니. 도연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의를 제대로 못 봤어요. 말수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거라.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정의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말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나을 수도 있겠구나. 어머니.
도연아, 너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잘못된 사람과 함께했어.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야. 도연은 계속 울었습니다. 말수는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울어라. 다 울고 나면 새로운 길이 보일 거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유언 무효 소송은 예상대로 기각되었어요. 정의는 항소했지만 그것도 기각될 게 분명했습니다. 도연과 정의의 이혼 절차도 진행 중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손자 지훈이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였어요. 지훈은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지훈이. 말수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지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헤어진대요. 그래, 알고 있단다. 제 잘못인가요? 말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란다. 어른들 문제야. 할머니, 저 여기서 같이 살아도 돼요? 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할머니랑 같이 살자꾸나. 지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연도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괜찮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자. 가을 햇살이 한옥마루를 덮었습니다. 말순의 앞에는 하얗고 동그란 송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지훈이 할머니 옆에 앉아 함께 송편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천천히 하면 돼. 말수는 손자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속엔 미움도 복수도 이제는 다 녹아내린 듯 했어요. 진짜 가족의 자리, 그것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가을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작은 힘이 됩니다.